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오늘 노임영사 화이팅입니다. 완전히 목소리 오늘따라 경쾌하고 목소리가 더 강력합니다. 경쾌합니다. 네, 제가 조금 신경 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최인우 의원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일주일에 한 번 이래 뵈니까 기분 좋습니다. 예. 자주 나오십시오. 최인우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지금 부산시장으로 한마평에 계속 올라오시던데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나요? 예, 여론조사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압도적 1등. 먼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네네, 부산 또 정세에 대해서 분석을. 네, 좋습니다. 네, 항상 먼저 자기 얘기를 하는 전기한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정겨워집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정기한 평론가가 정말 할 말도 많고 너무 이렇게 사랑하는 나머지 조금 반발씩 항상 먼저 말씀하시는데 얘기하십시오. 뭐 없습니다. 부산에 최인호 의원이 원래 이제 엄청 열심히 하면서 부산시장 출마 이제 준비를 뭐 꽤 오래 하셨죠. 한 1년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지금 했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지금 계속 1등 나오고 본인도 출마한다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결정은 안 했지만 아무래도 해수부 장관 또 해수부 부산 이전 이런 게 있으니까 전재수 장관이 1등을 하고 있는데 바짝 따라붙는 2등으로만 딱 있으면 참 좋겠는데 뭔가 요즘 하늘의 기운이 조금 다르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요? 시민들의 기운이 예. 워낙 부산은 지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것이 부산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운이 전재수 해수부 장관으로 많이 옮겨갔고 또 해수부 우리 전재수 장관이 잘하고 있고 그 차이가 좀 나죠. 그러니까 맹추격 중입니다. 맹추격. 자, 맹추격 중이다라는 말씀은 이제 주관적으로 하고 객관적으로 여론조사상으로는 좀 덜 잡히는데 그래도 뭐 부산시장감으로 손색이 없죠. 그렇죠. 예. 네. 저는 사실 최인호 전 의원님을 이 스픽스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진짜 진솔하시고 정말 부지런하시고 진짜 일꾼이다. 자기를 꾸밀 줄을 모른다. 그렇지만 이 부산 시민을 사랑하는 부산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하실 때부터 이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에서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임 여사님 다 좋은데 더 착한 보험 번호가 물컵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중요합니다. 예, 더 착한 보험 파트너서 저를 좀 좋아해 주십시오. 착한 보험 파트너스는 저를 좋아하니까 괜찮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어쨌든 우리 방송 봐주시는 분들 시간대 옮기고 나서 많이 우리가 지금 줄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이 찐팬이다. 우리 스픽스의 진정한 열혈팬이다 생각하고요. 어서 많이 빨리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임 여사 방송 시작하기 전에 고백하고 가면 어떻습니까? 정계환의 잘못된 판단으로 점점점. 네, 정계화 대표가 약간 생긴 거와 다르게 의사결정이 빠릅니다. 그래서 6시대로 시간 옮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사실은 많이 실망하고 다음 주부터 또 원래 시간인 8시로 옮기는 게 어떠냐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의견 주시면 그 의견을 제가 따라서 한번 강력하게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와 계신 한 500분 되시는 분들 한번 의견 한번 주세요. 우리 정계환의 사실은 이 판단을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솔직하게 느끼시는 심정과 8시가 좋은지 6시가 좋은지 1번 6시, 2번 8시, 3번 네 맘대로 해라.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얘기는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오늘 장용진 기자도 사실은 우리 방송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차가 밀려서 한 10분 정도 늦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오실 것 같고요.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요즘 지금 대법원 국감 한참인데요. 대법원이 생각보다 막 거짓말 혹은 내지는 이렇게 조금 변명 이런 걸 좀 많이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조희대 전 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전현희 의원에게 지금 덜미 잡혔다. 명백한 불법이 드러났다. 이제 이런 주제로 오늘 한번 방송을 해볼까 하는데요. 전현희 의원이 대법원에서는 형사재판 기록 보고 심리하면 불법 아니겠느냐 이 얘기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죠. 형사소송 형사 기록의 경우에는 올해 10월부터 형사소송 규칙이 개정이 돼서
전자문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법원에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법적 효력 있는 문서는 법원 예규의 규칙에 의해서도 종이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기록을 대법관들이 실제로 언제 읽었는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종이 기록, 한 트럭분에 해당하는 종이 기록 복사는 언제 했습니까? 기록 복사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대법관들에게 언제 종이 기록 배부했습니까? 대법관님들에게 종이 기록을 그러니까 이 사건의 기록은 3월 28일 접수되었고 그게 지금 금요일 제가 얘기했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종이 기록입니다. 당시에 대법관님들에게 언제 배부되었는지 여부는 저는 모릅니다. 지금 재판부 국장님 모른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실무자를 배석을 시키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전혀 모른다. 그럼 대법관들에게 종이 기록을 실제로 배부한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기록은 처음에 연구관님실로 갔고 그 이후에 기록이 어떻게 이동되었는지는 그런 걸 당연히 챙겨야죠. 지금 법적인 효력이 있는 기록은 종이 기록입니다. 자, 저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건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민사 소송이 있고 가사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이혼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도 뭐 상속 이런 것들도 있고요. 행정 소송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서 이 기록 복사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또 기록 제출하는 것도 힘들다. 판사들이 기록 보는 것도 힘들다라고 해서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기록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바로 민사, 행정, 가사 사건 등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형사 기록은 빠졌습니다. 즉 형사 기록은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복사 같은 거 할 때도요. 원본 문서냐 아니냐 같은 거 따질 때 복사 문서는 원본 문서를 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이 종이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까 말한 전자문서 같은 거는 사실은 제대로 된 기록이나 이 법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원래 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에서는 기록 복사를 할 때 옛날 몇십 년 전하고 똑같이 변호사들이 직원을 보내든지 자기가 가든지 해서 그 법원에 가서 기록을 복사해 옵니다. 기록을 복사해 오려면 먼저 개인 정보 같은 거는 다 이렇게 지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줍니다. 언제 오세요? 예를 들면 검찰청 같은 데 갈 때도. 그러면 개인정보에서 뭐 전화번호라든가 뭐 고발자라든가 이런 중요한 게 있으면 노출되면 안 되니까 검찰청에서 연락합니다. 예를 들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 다 마킹해 놓을 테니까 그때 오세요. 그러면 신청하고 일주일 지나야지 사실은 이제 가서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기록 복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만약에 서울에 있는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서울에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들이면 그래도 좀 나은데 예컨대 서울에 있는 변호사가 지방에 있는 사건을 하러 간다. 부산에 있는 사건을 하러 간다. 통영에 있는 사건 하러 간다. 그러면 거기를 가야 돼요. 직접.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다 복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들고 와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자기가 돈 받고 사건을 맡았으니까 한다고 칩시다. 그 이후에 검찰이 뭔가 증거를 종이로 냅니다. 또 변호인 측에서 냅니다. 혹은 뭐 누가 뭘 따로 냅니다. 뭐가 회신이 옵니다. 공소장이 변경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또다시 그 법원으로만 가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몇 장 안 되는 걸 복사하러 또 내려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록 복사가 매우 힘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에서는 항상 종이 기록으로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현희 의원이 이 대법원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사건은 형사사건이었는데 종이 기록으로 보는 것이 원칙인데 니네가 진짜 종이 기록을 봤냐 이걸 물어본 거고요. 실제 처음에 천대엽 행정처장도 그것 때문에 종이 기록을 봤다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종이 기록을 다 봅니까? 아무도 못 보죠?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말이 슬슬 바뀌어가지고 마치 로그 기록, 전자를 봤다는 듯이 말이 바뀝니다. 근데 전자를 보고서 판결 내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또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 얘기를 하다가 누가 쪽지를 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겠죠? 그러니까 또 다시 말이 슬 바뀌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상하게 변해요. 이거를 찾아내가지고 만약에 전자기록을 보고서 니네들이 판결 내렸다면 이거 전부 다 불법이다. 지금 그거를 지적했는 거거든요. 정확한 말씀이고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급히 이제 올라왔던 그 문서를 대법원에서 아까 뭡니까 이제 재판연구관이 있는 공동연구관실로 보냈다 안 보냈다. 그러면 출력해야 되는데 출력하지 않았단 말이죠.
자, 결론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되니까 재판 연구관들한테 자료를 다 주고 대법관들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야, 이거 지금 판결문 정리 한번 해봐.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 가이드를 했겠죠. 이제 이 사람을 지목하면은 굉장히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가이드를 주고 재판 연구관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이 판결문을 먼저 썼을 것이다. 쓰고 난 뒤에 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누군가 또 대법관 중에서 또는 대법원장 포함해서 누군가 판단을 하고 자, 이거 나왔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라고 던졌을 수 있죠. 만약 노영희 변호사 그게 사실이라면 이 재판 무효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터졌네. 엄청난 엄청나게 일의 터진 정도가 거예요. 아니고 네. 아예 대법관들은 보지도 않고 전압에 전원합의부에 만들어 놓는데 이 사람도 아무 소리도 안 봤어. 실제로 전자문서도 안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전자문서는 보는 것이 불법이야. 그런데 종이는 출력도 하지 않았어. 그러면 뭐냐? 아까 공동 어디에 보내서 그 재판연구관들이 일괄로 정리해서 신속하게 했던 판결문을 쓴 상태에서 돌렸을, 회람했을 중대한 범죄가 저 안에서 이제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이제 저는 밝혀냈다고 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예. 실질적으로 만약에 저 말이 맞다 그러면 법원 행정처장이 국감에 나와서 일련의 거짓말들을 계속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법원 행정처장이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도 매우 놀랍고,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를 왜 수많은 대법관이나 관계자들이 가만히 두었느냐, 이것도 사실은 놀라운 일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파기환송을 시키게 된 이유, 파기환송의 과정을 우리들에게 설명 못하는 게 저런 것 때문이 아니었겠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그인을 했다면 그건 불법이고 그 무효가 되는 거고 로그인으로 파기환송 보는 것 자체가 불법은 전자문서로 아니겠지만 볼 수가 없는 네. 것이고 봤다 하더라도 그걸 보고 로그인 신고하고 기록도 지금 판결했으면 실제 없어요. 로그인으로 전자 그렇죠. 기록도 안 로그인 그게 기록이 받았다. 없어요. 없으니까 못 내놓는 거다. 로그인 안 했으니까 못 내놓는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복사한 기록이나 복사물 양이나 누가 또 대법관들에게 전달했느냐 말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사도 안 했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기환 대표님이 정리했다시피 헌법 연구관들이 그 대법원 연구관들이, 재판 연구관들이 정리해서 준 것을 가지고 또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적힌 그 판결문을 보고 그냥 판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이걸 정치판으로 끌어들여서 정쟁을 만드는 쪽이 의도가 이제 밝혀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 문제를 왜 사법부의 독립성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여야 간의 싸움질을 하도록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만들어 놓은 실제로 대법관들이 범죄 집단처럼 같이 합의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지금 어떻게 밝혀야 됩니까? 감사원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해야 됩니까? 국회가, 대한민국 제도로는 국회가 따져서 묻는 거 외에는 아무런 길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마드로님께서 어제 정말 고소하더구만요. 자충수 대법원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고요. 나니님께서 응원한다 나는 이렇게 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빼박이고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는 게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뭐라고 했느냐. 기록이 올라오면 전원 합의체로 가는 게 원칙이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전원 합의체로 가는 게 원칙이라 그런다면 전원 합의체인 모든 재판관들에게 저 7만 쪽짜리 기록이 다 복사되어서 다 전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페이지에 가까워. 그거를 했냐는 거예요. 100만 페이지면 그거를 인쇄소에 맡겨야 되는 거 가능한 그리고 거 이 아닙니까? 사건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사건들도 몇만 페이지 되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럼 그 사건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왔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거를 이번에 들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안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가는데 오늘 뭐 무슨 여론조사에서 야 대법원장한테 저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뭐 반은 옳다 반은 옳지 않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들 맞아요. 앞에서 대법원에서 지난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어떤 게 있었는지 더 저는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 어저께 정말로 피해를 토하면서 박지원 원장, 박지원 의원이 이제 해서 본인은 지금까지 국회의원 5번 중에 4번을 법사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방식으로 사법부를 비판한 적이 없다. 맞아요. 이건 정말 아니다. 너희들이 진짜 이런 불법을 저질렀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정신 차리라고 했던 그 호통이 정말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발본색원하듯이 어떤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야 한다. 이것은 용납하는 순간 사법부가 독립하면 앞으로 더 엉터리 재판을 하더라도 아무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것으로 박지원 의원이 얘기했듯이 종합감사를 다시 한 번 더 해야 된다. 당연히 대법원장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국회로 불러서 따져 물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2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측이 이겼기 때문에 상고 이유서를 이재명 대통령은 낼 필요가 없었어요. 상고 이유서를 누가 냈느냐? 검찰이 냈어요. 상고는 했지만 상고 이유서 자체는 4월 10일 날 냈습니다. 4월 10일 날 내면 종이를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되거든요. 어디에다가 냈느냐? 대법원 3부에 냈습니다. 검찰은 4월 10일 날 서울중앙지검의 장재정 검사 명의로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 이유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상고 이유서를 낼 때 14부를 복사해서 내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3부에 몇 부 해서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면 나머지 대법관들은 이거를 볼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면 전원 합의체에 돌아가는 게 원칙이고 그들이 전부 다 봤다라고 하는 천대엽 행정처장의 말은 검찰의 상고 이유서 낸 그 부스만으로도 일단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네. 상고 이유서를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무슨 쟁점으로 검찰이 상고를 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기록이 올라와도 그걸 보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상고한 것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4월 10일 날 상고 이유서를 내기 전까지는 이 기록을 가지고서 그 누구라도 제대로 지금 이 사건을 담당하는 부가 정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누구도 그걸 함부로 바라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선입견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 사람들은 3월 28일에 올라왔고 우리는 3월 31일부터 기록이 넘어갔으니까 그때부터 봤다라고 거짓말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게다가 4월 10일 날 검찰의 상고에서는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누구의 방어권이 문제가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방어권이 문제가 됩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은 상고를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상고이서도 안 냈으니까. 그럼 상고이서를 보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상고이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측에 보내고 여기에 답을 해라. 그렇죠. 반론. 니네들의 방어를 한번 해봐라. 네, 네. 이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거를 했습니까? 안 했죠. 언제 했습니까? 그게 전원합의체 4월 22일 날 가서 그러니까 서부에 갔다가 4월 22일 날 가는 그날에 제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 판사들이 전부 다 봤다는 겁니까? 14명의 대법관만 보는 게 아니고 이걸 제대로 판단하려면 그 밑에 있는 재판연구관들이 다 봐줘야 되는데 그걸 다 봤단 말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어저께 나온 것 중에 하나 있었죠. 우리는 4월 22일 날 기록이 접수됐습니다. 이관됐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 종이에.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수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거는 위에 있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써놓은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혹시 PD님 거 찾으면 좀 올려주세요. 그것도 4월 22일 날 하고 3월 28일 날 하고 3월 31일 날 기록이 왔네 안 왔네라는 대법원의 답변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걸 지적하고 나니까 나중에서야 그거를 써서 넣었을 것 가피를 같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날짜를 임의대로 조정해서 맞춰놓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증거인멸이 돼버리는 거예요. 와. 지금 그렇죠. 화면 보십시오. 저 화면에 2차 2025년 4월 22일 그래놓고 4번에 있는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건데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 저게 무슨 뜻이냐? 저걸 언제 썼냐? 이게 중요하고요. 누가 썼냐? 저걸 왜 썼냐? 누가 저걸 쓰라고 했느냐? 과거에도 저런 거 쓰라고 한 사람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검찰의 조작 범죄, 사건 왜곡 이런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대법관들을 움직이고 이재명은 도저히 대선 후보로 자격을 박탈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선입견이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죠. 절차적 하자가 하자의 수준이 아니라 절차적 범죄를 엄청나게 지금 불법적으로 저질러 놨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단죄할 거냐. 저걸 이제 봤습니다. 공수처 지금 대법관 수사할 수 없습니까? 저 내용에 대해서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그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이실직고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거짓말을 또 낳는 구조에서 조의대는 한마디도 말 안 하고 딱 숨어 있고 천대비 나와서 설명하는데 설명하는 건 완전히 개판 5분 전 수준으로 국민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있는데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어제 이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긴장해 있더라라는 느낌은 있는데 이들은
결국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움직이는 것을 절대로 막지 못한다. 그 정도의 배짱과 용기도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지금 숨어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니까 정쟁을 유도하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 이것들이 이제 정치질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그러면서 맨날 변명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뭐겠습니까?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 우리한테는 물어보지 마.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 우리가 하는 게 법이야. 이런 태도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원 행정처장이 그렇게 준비도 안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대답하고 대답하다 보면 뭔가 안 맞으니까 말을 또 변명해가지고 다른 말 하려다가 또 더 꼬이고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현희 의원 등등을 비롯한 법사위가 갔어요. 대법원에. 근데 당연히 갔으면 누가 와야 됩니까? 그 대법원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서 맞이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상윤 그 의원이 아니 우리가 갔는데 어디 숨어 계십니까? 빨리 나와서 우리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끝까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본인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이게 있었다는 거죠. 이 장면에서 제가 정말로 호소하거나 또는 막 저는 좀 분노를 표하는 게 언론의 보도 태도예요. 네. 공방이 있다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그렇죠. 뭡니까? 실체적 진실이 뭔지를 언론이 밝혀줘야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대법원의 주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공방이 있다. 이게 지금 말입니까? 글입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서 대법원을 덮어주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만들면 대한민국 좋아집니까? 대법원이 개혁됩니까? 그 언론사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이것을 쟁점화시키고 양쪽이 기계적 균형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저는 분통이 터져서 기자들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더 취재를 열심히 해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어떤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면서 좀 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감 날짜가 아직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2주 이상 남았는데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다. 전현희 의원이 크게 했고 우리 노 변호사님과 전 대표님이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국감 날짜를 별도로 종감 가기 전에 별도 날짜를 한 번 더 잡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서 이제는 이제 불법적인 로그인을 했느냐 안 했다면 복사인 그 명백한 부수와 또 누가 전달했는지 또 읽었던 여러 가지 흔적들 그 과정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야 되고 못 밝히면 이게 불법으로 이루어진 재판을 했다 파기환송 시켰다 이틀 만에 그 의도가 명백하다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겠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경제 사진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비공개 사진인데 법대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올라갔다. 이제 이건 이제 뭡니까? 깽판 쳤다 이런 거 아닙니까? 대법원을 짓밟았다, 무시했다. 오히려 뭐라 그랬습니까? 대법원을 장악하려고 하는 뭔가 시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본질을 훼손하는, 본질을 오간데 없이 만드는. 그렇지. 본말 전도가 되고요. 본말 전도가 이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로 대법원에서 자 이제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대법원장의 의도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 대법관들이 천대입은 입이 있어도 아무 말도 지금 안 되는 정말로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하고 나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조희대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황 하나. 두 번째는 조희대 말을 들어서 이재명을 날리기만 날리잖아요. 그 뒤에는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덮여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또는 우리는 대법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우리가 처리했던 이 행정 절차를 감사를 한다거나 뭔가 수사를 한다거나 시시비비를 가린다거나 할 수 없다. 그렇죠. 라는 것들을 이들이 알고 있었죠. 이렇게 지금 정광석과처럼 대법원으로 가서 단회나 봐라 라고 할 줄은 몰랐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들이 입맞춤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은 세상이 바뀐 거예요. 거기에서 조희대 입맛에 맞춰서 모든 사람이 진술할 가능성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대법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 중에서도 저는 실체적 진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 김지석 검사처럼 검찰 내부에서 어떤 부당한 사건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듯이 자 대법원 내부에서도 충분히 대법관 중에서 나올 수 있다. 또 하나 대법원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미쳤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불법이 다 드러났는데 왜 조희대 편을 들 거예요? 제가 예전에 내란 사건 터졌을 때 경호처 엄청난 갈등이 있을 때 경호처
공직자의 가족 여러분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이거 지금 윤석열 따라가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호소하면서 공익제보할 수 있는 것 좀 해주십시오. 하지 않으면 나라가 제대로 서지 않습니다. 지금 자칫 잘못해서 윤석열 따라갔다가는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애국하려고 공직 시작했다가 매국자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저는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사건에 가담이 되었던 또는 거기에 보조적 역할을 했던 당장 재판연구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이 내용 아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공익제보해라. 대법원에서 정말로 복사를 종이복사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누가 시켰는지 이런 것들을 국가를 위해서 공직을 시작했으면 지금은 뭔가 진실을 좀 밝혀주는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호소까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법원 노조가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25년 5월 8일에 사실은 열었습니다.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은 정치에 관여했다는 거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를 바꾸려고 꼼수를 썼다고 사실은 법원 노조에서 이미 사퇴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지난번에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달라고 판사들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실명을 걸고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저기 법원에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사법부 독립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피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금 대법원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이 실망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 수 있도록 납득이 가도록 설명할 시간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대법원은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이 공정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나침판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법원이 꼼수를 부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법원이 마지막 보루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보면서요. 대법원은 이미 끝났습니다. 저것은 어떤 식으로든 원판을 바꾸는 정도의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존재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얼굴에 철판 깔아놓고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 보시라고요. 검사보다 더 했으면 되겠죠. 검사들이야 중간에 재판 과정에서 한번 바꿀 기회라도 있지 않습니까? 판사가 결정하는 것은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이런 면에서 보면 야 이것들이 정말로 국민들을 알기를 졸로 봐도 어떻게 저렇게 볼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자기 스스로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들에게 용서하는 거. 자 용서까지 단어 안 써도 됩니다. 너희들은 뭐 굉장히 권위적이고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면 설명이라도 해서 설득이라도 시켜라. 네.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너가 바로 잡겠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직접 내라. 두 번째 아니면은 국가기관이 이들이 했던 행태에 대해서 수사를 하든 감사를 하든 실적 진실을 밝히는 행위를 끊임없이 해야 하는데 저는 혹시 이것이 식어버릴까 싶어서 만약에 여기에 제대로 된 결론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정말로 판사들의 무법천지 국가가 될 수 있다. 대법관, 대법원장이 무법천지 위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것도 지금 막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면 일개 판사가 일개 재판에서 했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위치에 있는 저들이 저 행위를 했는데 바로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끝난 것과 똑같다라는 자세로 저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도요 같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임종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사회에서 매장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빵끝님 독립할 때까지 사법부 계속 감시해야 됩니다. 강순영님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과 사기를 친 거는 정말 치가 떨리네요. 국제적으로 개망신 아니겠습니까? 이러셨고요. 김도희님 대법원의 체계가 예전에 철저함이 사라졌군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대법원은 자신들이 판결했다는 증거 자료도 없이 그냥 막 떠든 건가요? 이렇게 또 얘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 와중에 또 박철원님은 최인호 의원님 부산시장 꼭 당선되세요. 이런 얘기를.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웃을 때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대법관님들께서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이래서 민주당에서 10월 20날 사법개혁안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한답니다. 대법관 증언 플러스 이렇게 재판을 엉터리같이 했을 때 우리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등등등을 다 정리해서
법원이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법개혁 초안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이번에 이 대법원이라고 하는 곳이 성역이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그냥 당연히 믿거니 하고 넘어갔더니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그래서 이번에 어떠한 식으로 사법개혁 초안이 나온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주장하고 있는 사법개혁안 중에 재판 결과를 모든 국민들에게 개인정보 제외하고 다 공개해야 한다. 네. 김경일 변호사 그 말씀하셔서 저는 요즘 막 그거 추천하고 다니는데 판사가 누군지 기소검사가 누군지 그 재판의 결과가 행정정보 공개 청구하면 나오듯이 개인정보 보호 제외하고는 다 해야 한다. 두 번째, 맞습니다. 네. 웬만하면 재판 과정도 녹화했다가 필요한 내용 제외하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공개재판 제도를 해야 한다. 지금도 공개재판 쪽으로 가자고 하고 원래 있거든요. 공개재판이 원칙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안 하고 있는 있죠. 거를 예. 어쨌든 이제 다 드러내놓고 얼굴 보고 이 사람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그게 국민적으로 교육도 되고 두 번째는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낼 때 어떤 네. 예단과 편견이 작용 안 되도록 하는 이 두 가지는 꼭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이번에 민주당 끝까지 고삐를 늦추지 말고 이번 국정감사 참 잘했다. 특히 현장 가가지고 그 사람들 얘기 잘 들어보셨다. 그리고 이런저런 디테일한 것들을 잘 지적해내셨다. 이 말씀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을 많이 하는데 조금 보태도 됩니까? 네. 약간 이제 우스개로 이야기하면 와 민주당 법사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전투력이요. 엄청나죠? 와, 엄청난 정도이고 원래 그렇게 똑똑하다고 알았지만 이번에는 너무너무 잘하고 똑똑해서 모든 사람이 일종의 전사처럼 혁명가처럼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우는 정말로 프론티어라 그래 개척자처럼 연설도 잘하고요. 내용도 너무 좋고 그리고 막 국민들이 쏙쏙 알아듣도록 하는데 이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왜 그래요? 유튜브 때문에 그래요. 유튜브에 유튜브에 자료 출연하고 대중이 어떤 언어를 듣기 원하는지 그 전까지는 지상파 종편에 가서 지금 막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 계시지만 제가 뭐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지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세요. 막 본론 없이 서론만 쭉 하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는 대중들이 금방금방 알아듣고 이해해야 하니까 야. 정말로 압축되게 단순화시켜서 어제 제가 박지원 원장님 연세가 올해 한 80 좀 안 됩니까? 여든 넘으셨죠. 우와 우렁차게 마지막에 하는 그 막 연설은요. 박지원 의원님을 안지가 저도 한 20년 넘었지만 정치 인생 30몇 년 동안 아마 최고의 연설이었을 것이다. 지역구에서도 그런 걸 할 수 없었는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당신이 그래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소부에 가서 3년을 사셨대요. 감옥에서. 네. 지금까지 30년 동안 재판을 받았대. 그런데도 자신은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자니 이건 아니다 너희들이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야 정말로 가슴이 뭉클해지던데 민주당 국회의원들 법사위원들 위해서 우리가 박수 한번 드리면 안 돼요? 이게 사실은 박지원 의원님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덜미를 잡은 전현희 의원께도 박수. 전현희 의원께도 박수 내고요. 이번에 제일 열심히 한 사람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도 화이팅 저는 화이팅 화이팅. 자, 제가 그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법사위는 예산도 별로고 돈이 안 되는 위원회여서 사람들이 안 가는 위원회입니다. 원래는 제일 또 지역구에도 크게 도움 네, 왜냐면 이걸 따가지고 와서 지역구에다 뭘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곳이 아니라 그냥 법안 심사만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법사위를 안 가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그냥 내가 그냥 끝까지 가겠다라고 해서 거기에만 주구장창 있었던 겁니다. 원래 꿀빠는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뭐 내지는 산자위 뭐 예산 국토위. 뭐 국토위 꿀 빠는 데 그렇죠. 아닙니다. 양평고속도로 하는데 얼마나 그렇죠. 고생했는데. 네, 그런 데가 원래 되게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해내는군요. 법사위 의원들이. 야, 진짜 멋지고 이거 이게 진짜 전부 다 잘하더라. 잠깐만요.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이 유튜브라고 하는 이 매체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된 거는 똑똑한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이 방송을 보아주기 때문인 거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박수! 여러분께 박수를 박수!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박수! 봐주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당이 이렇게 법사위원회를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세상에 36분이나 늦은 사람이 있네요. 인사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네. 마이크를 달았습니까? 엄청나게 네. 늦었군요. 그렇게 차가 막히나요? 지금 저 사고 가양대교 났어요? 건너오는데 한 30분 걸렸어요. 이야. 이제 박수. 이 이야기는 장기자 박수.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실제로 차가 많이 밀렸을 것이다라는 가정 하나. 두 번째
야, 내가 그래 좀 늦게 가도 되지. 방송 내가 얼마나 유명한데 뭐 이제 혹시 이런 생각을. 네, 우리 정 그런 기자가 생각 정말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겠죠. 네, 우리는 그냥 저 사람을 조희대라고 생각하고 믿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네, 자, 조희대에 앞으로 대한 장희대라고 것도- 불러주시고. 좋아요. 장희대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또 많은 분들께서 우리 방송 봐주시면서 6시가 좋아요, 8시가 좋아요, 아무렇게나 해라 3개 중에 골라달라 그랬더니 8시에 좋다는 분들이 많네요. 네, 저희가 참작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방송을 8시로 옮길 가능성이 90% 이상 되어 가고 있다. 이 말씀 제가 꼭 드리고요. 지금 외국에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6시로 시간 옮기니까 진짜 나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이러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항상 말씀 듣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또 동접자도 늘어났습니다. 아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역시 스펙스를 살려야 된다. 노영이를 봐야 된다. 이 생각으로 아마 우리 방송 봐주시는 것 같은데요. 구독, 좋아요! 특히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알고리즘을 탑니다. 아까 이분이 있더라고요. 노희 변호사가 6시에 하니까 이제 당연히 시간 옮기고 구독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노희 변호사는 8시로 가더라도 계속 진행을 하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우리 방송 시간과 관련돼서 8시 땡 되면 역전 용사들 보는데 왜 시간을 바꾸셨을까요? 6시에 겸공이 쭉 이렇게 하고 여러 채널이 하고 있는데 8시 스픽서 없어지고 나서 급 허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것도- 정계환 대표님 이렇게 나가면 이것도 정기환 대표의 잘못인데 8시에는 뉴스들이 너무 한꺼번에 나와서 뉴스랑 경쟁하기가 지상파는 어렵다 보니까, 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뉴스의 경쟁력은 그렇게 세지 않았던 거야. 물론 그 경쟁력도 셌지만 그거보다는 유튜브의 경쟁력이 훨씬 더 네. 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성하고요. 잘못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유튜브 본연의 자세로 들어가서 더 정말 중요한 자료들 많이 저희가 챙기고 취재 정확히 해서 여러분들께 가겠습니다. 와, 근데 이제 댓글로 이런 분들 많습니다. 8시가 좋아요. 8시 노영이 좋아요. 그리고 와, 다행입니다. 그리고 8시 마드로님은 와, 다행입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지팡이 뉴스 안 보신대요. 뉴스 안 보신대요. 8시가 좋은디 M님. 스픽스는 8시 라파엘라님. 와, 정말 허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정말 바꾸긴 바꿔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랬잖아요. 정기환 대표한테 왜 바꾸냐. 알겠습니다.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근데 더 재밌게 만들려고 지금 엄청나게 이제 지금 또 노력도 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확실하게 다른 방송으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명태균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오세훈 너 지금 떨고 있어야 된다. 너 떨어라. 오세훈 떨어라. 내가 간다. 나 20개 얘기할 수 있다. 오세훈 그동안 행복했지? 이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안위가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오세훈 의혹을 20건 풀겠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하면 또 우리 전계환 대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전계환 대표님, 명태균 씨 이 말은 믿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 저는 뭐예요? 안 믿습니다. 명태균은 이제 뭐 본인 필요한 대로 뭐 네.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아니면 뭐 또 변명해버리고 또 맞으면 맞는 대로 그냥 흘러가고 이런데 저는 이제 강희경 공익 제보자, 김태열 공익 제보자 이제 이런 분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저는 신뢰를 하고 있고 지금 명태균이 하고 있는 것은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 아하. 오세훈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오히려 누군가를 이제 밀어 올리기 위해서 하는 작업일 수 있다. 또는 좀 더 가면은 국힘은 더 이상 쓸모없는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의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뭔가 하는 행동 아니겠느냐. 자, 이것도 분석으로 좀 너무 과도하게 제가 고평가를 하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분석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존재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의 하나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장 기자님. 글쎄 뭐 제가 보기에도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계속 뭔가 있는 것처럼 말은 했어요. 근데 한 번도 뭐 영양가 있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뭐 이준석도 곧 날아갈 거고 또 누구도 날아갈 거고 오세훈 날아갈 거고 이렇게 항상 말은 했습니다만 실제로 날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보면 뭔가 그럴싸한 얘기가 나오면은 그게 거짓말이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제보자나 이런 분들을 비방하는 데 앞장섰던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노영희 변호사님도 약간 피해자에 속하시는 네, 맞습니다. 분이니까 저도 더 잘 아실 피해자입니다. 거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이 뉴스가 좀 될까요? 명태균이 요즘 하는 말에 대해서 뭐 무게를 이렇게 두면서 보도하는 채널도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왜냐면- 근데 그 저기 지금 그 특검 있지 않습니까? 예. 김건희 특검. 제일 먼저 수사 성과를 내놓을 것이 명태균 사건이라고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일을 안 한대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그 드러날 대로 많이 드러났고 또 주장할 대로 많이 주장해 왔는데 그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 중에서 파견 검사 중에서 명태균 사건을 지금까지 이미 수사해왔던 검사들도 있는 건 아닙니까? 맞는데 그들이 일을 안 한대요. 그래서 뉴스타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뉴스타파가 김건희 특검의 검사 전원의 명단을 입수해서 이력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김건희 특검 검사의 절반가량은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봐주기 수사나 정치 수사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돼 있어요? 네, 확인이 됐다고 뉴스타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4분의 3 정도는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상의 혜택을 본 것으로도 파악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충성하고 그 결과 잘 나갔던 검사들이 대다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했던 창원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중앙으로 올라오고 그 사람들이 또 그대로 특검에 갔는데 아무런 성과를 그 이후에 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이런 얘기가 지금 사실은 한두 개 들려오는 게 아니었고요. 이들이 앞장서서 이번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시금석이 되는 사건이 있으니까 그걸 핑계대면서 우리 일 못하겠다 돌려보내줘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 있는 또 다른 남부지검에서 차출된 검사들도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통일교 관련된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관봉권 띠지 관련해 가지고 뭐 어쩌고 얘기 나왔는데요. 실제 일을 안 하고 태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건희 특검에서 일을 좀 하는가 싶었는데 중간에 다 멈추고 뭔가 안 된다 그러면 다 뭔가 묻었다. 다 저쪽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최초의 오염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창원지검에서 수사할 때 오염이 돼버렸으니까 지금 다시 바로잡으려면 수사팀이 새롭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 멤버가 거기에 들어가서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명태균 게이트 오간데 없었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돈 몇 푼 왔다 갔다 한 거 뭐 몇 푼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 정치자금법 그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권력형 게이트로 번졌다. 그것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무너져 내렸는데 거기에 있었던 거대한 이권 개입이나 권력형 이런 농단을 하나도 밝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밝힐 수 있느냐? 특검에서도 못 밝힌다. 그러면 이게 이제 허지부지 끝이 나 버렸다. 그렇죠. 단 하나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강혜경 국장이 이번에 이제 그 강혜경 공익 제보자가 특검에 이제 2번 정도 나갔는데 이제 그 시점에 지금까지 검찰에서 진술했던 모든 내용을 증거까지 다 붙여가지고 완벽하게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다 제출한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뭔가를 흔들면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검사의 수사는 이미 오염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박성재 장관 구속영장 기각되자 42분간 윤석열로부터 지시받는 그 CCTV 장면을 다시 특검에서 흘려가지고 보도하게 해서 그걸 근거로 다시 재영장을 청구한다. 그러니까 진작에 그 CCTV를 갖고 있었으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영장을 청구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기각되자마자 또 희한한 걸 가지고 진작에 내놓아야 되는데 그럼 특검이 뭘 힘 조절하는 건지 도대체 수사를 다 갖고 있으면서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제대로 된 영장 청구를 안 했을까? 국민들의 비난이 완전 거기에 달하자 특검이 이게 무슨 특검이냐라는 그런 거 이제 쏟아지니까 이제 또 CCTV 또 새로운 거 내놓고 그러니까 특검을 과연 얼마만큼 신뢰를 해야 될지 지금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이게 지금 장롱 안에 뭐가 숨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그 갑자기 압수수색을 명태균 집에 했던 건데 좀 기억이 좀 나십니까? 그래 갔는데 자 가서 이제 뭡니까 컴퓨터하고 이런 걸 가져갔는데
휴대폰이 뭐 석 대인가 있었는데 다 가져가지 않고 네네네. 진짜 중요한 거는 그냥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것. 자, 가져갈 것만 가져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명태균이 주는 것만 받아왔다, 최초에. 그때부터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인멸이 된 상태에서 검찰은 주는 것만 받아왔으니까 아무런 성과를 못 내는 출발 지점부터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장안지검에서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 또는 지금도 그 수사는 그냥 그 기록을 기준으로 이제 해버리니까 죽도밥도 아니다. 그럼 이번에 왜 이제 그러면 행안위에서 명태균을 불러서 할 거냐? 결국 남아있는 것은 그 사건의 디테일한 내용이 아니고 김건희, 윤석열과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오세훈과 관계가 어떻게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실제로 법적 잣대보다는 실제적 진실을 추상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니까 일종의 이제 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니, 차원에 수사했던 검사들이 진짜 특검에 와 있다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그렇게 하면 자기 부정이 되는 거니까 뭐 못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죠. 네.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보면은 그 이번 이전의 특검들도 마찬가지인 것이 특검이 새로 뭔가 사실을 밝혀내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검찰에서 한 수사를 확인만 하는, 그러니까 숙제 검사하듯이 뭐 그런 형태가 특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자세로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검찰에서 수사한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특검에서 새롭게 나오는 것도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공개되지 않은 것이 추가로 공개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새로운 것을 밝혀낸 거는 일단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나마 그래도 믿을 만한 것은 현재로서 내란 특검입니다. 제가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현재로 그나마 그 성과를 내고 있는 건 내란 특검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란 특검에서 지금 이번에 CCTV를 추가로 공개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 이제 한덕수 관련된 CCTV를 먼저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법정에서. 이게 법정에서 공개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절차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CCTV를 보면서 야, 한덕수 저 정도인데도 구속이 안 됐느냐라는 여론이 많이 일었어요. 따라서 당연히 박성재는 당연히 구속되겠구나. 그리고 거기에 공개된 것만 보더라도 박성재가 도저히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기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특검 같은 경우에 지금 검사들은 싹 갈아치우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에 동의하는데 다만 지금 특검 중에서 보면은 민중기 특검 같은 분은 검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검사는 검사 출신 아니면 말을 잘 안 듣죠. 말을 안 들어요. 좋습니다. 자, 명태균 씨를 믿지 않는 우리 정계환 대표, 본인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는 지금 요새 이 재판은 명태균 씨가 뭐 재판이 고소한 아니고 건가요? 이제 창원에 있는 경남지방경찰청에서 보안 수사를 하고 있고 이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받았는데 수사에 임했는데 이제 기소 의견으로 올려가지고 뭐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최근에 강혜경 국장 그리고 김태열 소장 뭐 저한테 이제 여러 제보를 했던 분들이 뭐 직접 나가서 이제 진술을 하고 있어서 마무리되는데 뭐 누굽니까? 명태균은 제가 그래서 이제 기소될 거라고 큰 소리 치던데 실제 기소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고 본인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취재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로 취재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시시비비는 곧 가려질 것 같습니다. 정확히 뭐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대구에 가서 자 2등 1등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한 말로 영업을 했는데 그 영업 명태균이 예, 그리고 2등 1등으로 만들어주는 건 이제 보도도 많이 돼 있죠. 그래, 그 국회의원이 이제 실제로 있는데, 뭐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데서 또 들었던 이야기를 뭐 우리가 이렇게 방송할 때 명태균은 2등을 1등으로 만들어줬다. 그 여론조사 조작한 거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허위 사실 중에 하나다. 두 번째, 창원 산단 만들면서, 자기는 투자를 권유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다. 투자한 사람 엄청나게 많고요. 명태균으로부터 투자 요청을 받았던 자랑을 했던 투자하면 돈 번다라고 했던 사람은 다 옆에 강혜경 국장, 김태열 소장 주변 사람 다 들었어요. 그건 자기가 그 말을 한 적이 없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저걸 했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이 2022년 5월 10일이잖아요. 네. 그 5월 10일 날 아침에 김포공항을 통해서 의전 차량이 나와서 저기에 어디입니까? 취임식장에 갔다. 라는 이야기를 뭐 얼마 전에 인터뷰도 했던 분이지만 뭐 이 땡땡 대표로부터 제가 이제 듣고
야, 명태균이 그 정도로 위세를 지가 떨었다. 내가 이제 서울에 올라간다니까 그 전날 5월 9일이 어떤 날인지 알죠? 김영선 이제 공천 확정되고 5월 10일 날 취임식 날 좀 제발 와주세요. 라고 전화 받고는 본인이 서울로 올라와서 김포공항에서 부인을 빼고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어전 차량이 나왔다. 그게 어전 차량인지 누군가 보내준 차량을 타고 하여튼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단독 보도처럼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때는 이미 본인이 서울에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취재해 보니까 5월 8일 날 서울에 왔던 거 맞고 여의도에서 잤고 그날 밤에 다시 창원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 날 다시 올라온 걸로 저는 추정하고 그 내용을 이제 제가 듣고는 보도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어전 차량이 온 사실도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알겠습니다. 붙었는데 네. 완전히 경찰이 명태균 편을 드는 것 같더라라는 게 저희 이제 일감이었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을 있는 쪽으로 하라고. 그래서 내 말을 안 처음에는 이제 들어가지고. 창원에 조사받지 말고 서울로 올려달라고 내가 하면 그랬거든. 사무실에서 가까우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했는데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결국에는 기소 의견으로 올리고 보안 수사 이제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마지막 뒷정리를 하고 아니 있는데 그때 명태균 씨 그 녹취해 보면은 거기 경찰도 내가 꽂아줬고 검찰도 내가 꽂아줬고 다 나오는데 그 라인들이 쫙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내가 그래서 거기서 꼭 조사 안 받으셔도 됩니다. 본인이 여기에서 생활 주거지가 이쪽이면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하십시오. 제가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야기 할 때도 아니 뺄 거 아닌데 그냥 가서 하지 뭐 오히려 뭐 고향에 바람도 쐬고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다 엉터리예요. 그래서 명태균이 네. 지금은 네. 정말로 천하의 거짓말쟁이처럼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살아요? 바보처럼. 지가 경제적으로 정말로 저는 돈을 많이 이렇게 숨겨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막 그 위세 들고 목에 힘주고 내가 낸대라고 해서 지가 얻은 게 뭐냐고 한국 정치 개판 만들어 놓고 뭐 지역에서 무슨 정치 발전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가지고 혹한 이야기 해가지고 당신 내 말 들으면 더 큰 정치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정말로 했던 사람이 그래. 알겠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자기가 마치 정의와 진실을 구현하는 것처럼 해서 주위 사람 얼마나 많이 죽여서 왜 강희영 국장의 개인 사생활을 저렇게 폭로하면서 그거 진짜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갑자기 막 그런 얘기하니까 내가 열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암호거든요. 그만해라. 근데 열받아가지고 계속 아니 말씀하시는데 근데 지금 몇몇 기자분들 그 명태균 취재를 같은 몇몇 기자들이 똑같은 말씀하세요. 그래요. 예, 정말 다 다 열받아가지고 알아요. 예. 진짜 뭐라도 큰 거라도 줄 것처럼 했는데 그래서 졸졸졸 따라다니고 뭐 온갖 자기가 비 다 맞춰줬는데 나중에는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우리 방송 보고 있을 테니까 지금 이런 불만들이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실제 있으면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세훈 시장 어쨌든 명태균 씨가 그렇게 말을 하거나 말거나 해라. 나 폭로에 치명타 같은 거 없다. 걱정하지 말고 해라.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데요. 뉴스토마토에서 오세훈 시장 연임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봤더니 반대한다는 의견이 50.8%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 연임을 반대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하고 한강버스 뭐 이런 그 실패한 정책들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가 이제 중요해졌어요. 김민석 현 총리를 집어넣어서 오세훈 시장과 한번 해봤는데 김민석 총리가 44.2%, 오세훈 시장이 40.6%. 물론 이제 오차범위 내이겠습니다만은 김민석 총리가 여론조사에서 1위 하는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김민석 총리는 나 총리 계속 할래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글쎄요, 뭐 김민석 총리가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나 얘기 상황을 들어보니까. 봤을 때.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있죠. 뭐 조국 전 장관도 있고 강훈식 실장까지도 뭐 거론되고 또 우리 당에는 또 박주민 의원이나 서영교, 전현희, 박홍건 등등 뭐 쭉 많지 않습니까? 후보들은 참 많은데 글쎄요. 이제 뭐 이렇게 지금으로 보면 박빙의 구도로 가는데 문제는 이제 부동산 정책이 어제 발표를 돼 있지만 오세훈 시장이 연임 반대가 50%를 넘긴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했다가 또 번복행 사건 그것 때문에 지금 강남 상고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하게 급등했다가 이게 서울 전역으로 이제 확산이 되니까 어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나왔는데 부동산 안정 정책이 주효하면
성과를 이루면 상당히 우리 측에 우리 당의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고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정책이 효과가 실제로 발휘되지 못한다면 오세훈 시장의 그런 그 토지거래 허가제의 번복이라든지 또 강남 중심의 공급 대책, 이것이 주는 부정적 여파가 묻히면서 오 시장의 강한 인지도가 또 빛을 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정책을 저는 성공시키는 것이 관건이 안 되겠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조국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지금 개혁 국정 운영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속도감 있게 하고 있다. 뭐 일부는 뭐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왜 조국 대표가 지금 지지율이 높게 나오느냐? 그러면 조국 대표가 만약 출마한다고 하면 김민석 총리를 내세울 것이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저는 이제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정서는 내란과 관련 문제로 우리가 좀 좁혀봐야 한다. 내란 종식과 관련해서 지금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한 것을 누구 탓을 좀 하기 전에 강력하고 좀 센 사람이 나와서 지금 뭔가 좀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 내란과 관련된 거 윤석열 잔당, 윤석열 세력에 대한 뭔가 제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에도 매우 중요한 저는 지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대법원장을 상대로 했던 저런 방식의 일종의 집단적인 저항 또는 집단적인 이런 그 공격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매우 주요할 수 있다. 그 내란에 대한 피로감도 생각보다 너무 큰데, 여기서 말씀드려요. 내란을 왜 이리 끌고 가느냐는 피로감이 아니고 내란이 제대로 종식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을 국회가 강력하게 나서서, 이건 이재명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조국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들이 여론에 반영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을 저는 민주당에서 좀 세심하게 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기자님한테 여쭤볼 건데요. 오늘 국회 과방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김우영 의원과 박정훈 의원 2차전으로 파행이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김우영 의원하고 박정훈 의원 두 분이 이제 서로 이제 욕설 파문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상한 처음에 놈, 찌질한 놈 뭐 나왔어요. 네,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또 다른 2차전이 시작돼가지고 누가 또 욕을 또 했네 말았네 이렇게까지 진행이 됩니다. 보니까 그 서로 왔다 갔다 했다면은 또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 김우영 의원 측에서는 나는 그렇게 한 적 없다. 박정훈 의원이가 이게 좀 잘못 나갔다라고 해서 오늘 또 반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실제로 보면은 그 과방위가 아주 파행으로 이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 두 사람 김우영, 박정훈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까지도 지금 이렇게 논란에 가담하면서 서로 이제 험한 얘기들이 오갔고. 욕도 쑥술도 오간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박정훈 의원의 얘기에 따르게 되면 정회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동료 의원에게 욕설한 부분은 죄송한 마음이지만 김우영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15년 전 고인이 된 저의 생각과는 무관했던 장애인 문제까지 끄집어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좌파식 연좌제적 발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문제가 불거진 지난 14일에는 발언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자초지종을 설명할 수 없었던 것뿐입니다. 김 의원이 9월 5일 날 저희 의원들이 있는 소회의실에 들어와서 제 멱살을 잡고 먼저 네가 뭔데 나가라 마라 하냐 소리를 질러서 둘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간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김 의원이 상임위에서 제 번호를 공개한 건 면책특권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일부러 제 번호를 공개해서 개딸들의 표적이 되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본인이 심각하게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우영 의원은 잠깐 번호가 비친 것이었는데 그거는 박정훈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박정훈 의원은 공인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명함 파서 전화번호를 유권자들한테 알리는데 그 잠깐 비친 거 가지고서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그랬어요. 야, 인간 대 인간으로 옥상으로 올라와.
그랬어요. 그러다가 신상범 의원님이 말리셔가지고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돌아와서 김영 간사한테 간단하게 있었던 일만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부끄러워요, 박정훈 의원. 병회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김우영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네. 저게 근데 사과하는 마음도 없는 것 같은데 뭐 김우영 의원에게뿐만 아니라 태도가 좀 그러네요. 전혀 사과할 의사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번호 공개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 건데 이거는 뭐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느냐 하는 이게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는 의도인 것이지 그래서 상대방한테 탓을 돌리려는 한 것이지 아니 진짜 중요한 거는 욕설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동료 의원들한테 동원단을 반말을 찍찍하면서 뭐 찌질한 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거는 글쎄 번호 공개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덮기 위해서 번호 공개가 어쩌고 하면서 장인 얘기 어쩌고 하는데 그 장인도 그런 보통 장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내란 역적이잖아요. 역적 얘기를 하는데 그 역적적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그게 뭐 크게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그 연좌제 하는데 뭐 사실은 뭐 연좌제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박정훈 의원도 솔직히 뭐 그 떳떳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언행을 보면은 뭐 계속 엉뚱한 얘기 물고 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이거는 글쎄 박정훈 의원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그 소동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과방위 같은 게 현재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로 해서 좀 과방위 전체를 좀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무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점은 이거네요. 박정훈 의원은 김우영 의원이 욕설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보낸 것이다.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였고 여기에 대해서 최민희 위원장이 이랬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김우영 의원이 욕설 문자를 보냈다고 얘기했고 회견에서도 그렇게 말했는데 증거가 있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박 의원이 저를 청문회 하시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화를 냈더니 최민희 의원이 김우영 의원은요 통신사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욕설은 없었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박정훈 의원이 다음 날인 9월 6일 문자가 왔어요. 이 찌질한 XX야 라고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 찌질이라는 단어는 당신한테는 어울리는 단어야. 이 창의력 없는 인간아 라고 답신까지 보냈어요. 멱살 잡은 거랑 고성오간거 풀기 위해서 이정현 의원에게 전화번호를 받아서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김현지 실장을 공격했다고 한 달 전에 벌어진 일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입니까?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에게는 김우영 의원이 지난해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한테 욕설 했을 때는 경고나 주의를 한 번이라도 주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우영 의원이 또 조금 전에 저한테 차규현 아들 차유민을 잘 안다는 미국 교포가 전화를 해서 12.12 내란 때 부정축제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쭈르륵 하면서 박 의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꾸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가서 완전히 난리가 났었다는 것입니다. 아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저 장면을 보고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저 정도로 싸우면 둘이 그냥 어디 저 다방에 보내가지고 뭐 죽이 되든 밥이든 결판 보고 왔어 네. 하면 되는데 또 여야간에 앉아서 이거 시시비비를 다 따지자 그러니까 저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피 같던 시간에 저렇게 하는 것이 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이럴 때도 박정훈 의원이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해야 하느냐 김우영 의원도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차라리 이 부분은 나가서 둘이 뭐 치고받고 싸우든 말든 옥상 가서 올라가서 한 판 뜨기로 했다면서요. 그러면 한 판 뜨든지 아니 차라리 국민들이 링을 만들어 줄 테니까 옥상에 가서 둘이 마우스피스 끼고 아예 한 판 떠라. 그게 더 나은 거지. 저기에서 말장난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저 모습은 참 볼성사납다. 서로 손해를 좀 많이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이셨던 분으로서 한마디 저는 뭐 두 분의 뭐 치고받는 그 부분이 뭐 링을 만들어 주는 말도 그거 별 관심이 없고요. 전두환이 또 소환돼 가지고 참 나쁜 대통령임을 다시 한 번 더 하는데 어디까지 그 양반의 이 나쁜 후광들이 자손 대대로 넘어갈지 그 효율증이 심각하다.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게 80대 학번으로서 또 전두환 때문에 또 이렇게 국회까지 오염돼 가지고 또 아이고. 저는 이게 박정훈 의원이 자기 의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과방위에서 지금
다뤄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다루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도 보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계속 일상 분쟁을 일으키고 논란을 일으켜서 할 일을 못하게 만드는, 지금 박정훈 의원이 그와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말려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저희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도 저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좋은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와 함께하는 그런 제품인데요.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는요,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고요,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주는 곳입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를 해드리고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합니다. 1644-1236 또는 010-7611-3303으로 연락하시면 여러분들이 24시간 카톡이나 문자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명한 보험 플랜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1644-1236, 1644-1236으로 연락하셔서 여러분들의 보험이 제대로 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뮤지컬 김대중 나의 대통령이 2025년 10월 26일까지 부천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됩니다. 스픽스 공동구매 특별 할인 링크 더보기를 누르시면요, 거기 고정 댓글창에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인증번호 누르는欄이 있습니다. 인증번호 2025를 입력하시고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전 기간 전회차 할인이 적용이 되고요. VIP석 11만 원짜리가 6만 원으로, R석 8만 8천 원짜리가 5만 원으로, S석 6만 6천 원짜리가 4만 원에 제공이 됩니다.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티켓 수령이 가능하니까 신분증 지참하셔서 1시간 전에 가셔서 티켓 수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스픽스몰이 홈쇼핑에서 대박난 상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국내산 순면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이불 겸용 패드입니다. 저렴한 폴리에스테르 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드러움과 통기성을 자랑합니다. 폴리에스테르 제품은요, 처음엔 보기 좋아도 조금만 쓰게 되면 보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제품은 그런 단점을 없애고 국내산 목화 100% 순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 흡수가 잘 되고요, 통풍이 뛰어나서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산 프리미엄 순면 60수 이불 패드 겸용 1+1 구성입니다. 단돈 59,900원에 제공됩니다. 심지어 이 가격은 홈쇼핑보다도 만 원이나 더 저렴하다고 하네요. 스픽스몰에서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심심하실 때 스픽스몰 들어가셔서 이 제품 저 제품 한번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보기 링크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주신 의견 소중히 잘 간직하고 8시 강력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니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순영 선생님 고맙습니다.